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필전 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기자의 오래된 짬밥으로 우리 어려운 경제 뉴스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짚어주시는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데 굉장히 웃으셨는데 어려운 경제 뉴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얘기해 주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인정하는데 인정? 굉장히 오피셜하게 말씀하시다가 짬밥이라는 단어를 짬밥. 사용하셔서 네. 경제 고인물. 네, 네. 고인물 박연미입니다. 네. 고인물요? 네,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경제 뉴스 볼 때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요. 이분의 입만 잘 쳐다보면 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흐르는 물. 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네, 바로 치고 들어오시네요. 그럼 내가 뭐가 돼? 고인물이라고 본인이 하셨잖아요. 고인물과 흐르는 물, 저는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김민필이 진행하는 필전 필승. 자, 지금 웃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요즘 경제 현안들 보면 웃을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긴축의 속도라든지 또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이 그래도 약간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원했는데 긴축 행보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실망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두 분의 전문가를 오늘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2%라는 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너무 좀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8.2가 가장 최근에 나온 숫자고 CPI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일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되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내일인데 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7.9 정도란 말이에요. 7.9. 파월 의장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 1등 할 거야. 나 지금 25등이지만 1등 할 거야. 뭔가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야 10등 근처까지 가지 않겠나. 지금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타겟팅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시장이 따라올 테고 소위 말빨이 먹힐 테니까 무리한 줄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멀은 이제 바뀌고 있다. 우리 김광석 연구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월이 생각하는 건 진짜 인플레이션 2%까지 강력한 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꾸 오해하고 계세요. 파월이 매파적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시장은 물가 잡혔다.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겠구나. 근데 보니까 물가 안 잡혔네. 또 잡혔다. 계속 기대치를 발표해요. 금융기관들이. 근데 또 까보니까 뭐 8.2, 8.5 계속 그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계속 시장이 놀라.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혼자 기대하고 혼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FOMC 회의 때 발표한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처음 한 두 문장 정도의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지금까지 21년부터 단행했던 긴축적 통화 정책 행보 이거를 총망라해서 이게 경제 어떤 활동성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정말 물가 잡히는 기조로 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 자체. 지금 채권 시장이 문제잖아요. 그런 펀더멘탈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지 이런 걸 지금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번 따져보고 금리 인상 속도 들어갈지 말지를 제대로 판단해 보겠다라는 명확한 비둘기파적 발언인데 여전히 시장이 혼자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월 의장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유는 역시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과연 이 인플레이션 금리를 계속 올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왜 안 잡히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구들장 같은 거죠. 온돌에 불을 돌려서 방바닥이 뜨끈해졌을 때 불을 뺀다고 금방 식지 갑자기 않거든요. 식지 않는다. 국제유가 떨어졌고 곡물가도 좀 진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건 거래 가격이고
그런 상품들은 대개 선물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떨어졌고 이게 실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에도 시차가 필요하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단서 한 가지는 렌트 비용.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종전보다 집값이나 렌트 비용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지표는 시간이 후행하잖아요. 후행하죠. 또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인건비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대퇴사 시대라고 할 만큼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일단 있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가서 일하기 싫은 거죠. 사람이 부족해요. 코로나19 당시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인근 국가 해외의 저숙련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아직 미국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강달러. 킹달러가 유지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그들 입장에서는 저렴하잖아요. 뭐 이것도 지금 끝나가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 대전제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도 올해 소비는 괜찮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영향을 미쳐서 내년 상반기가 돼야 CPI의 변화가 있구나 이걸 체감할 정도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가는 왜 이렇게 제자리로 안 돌아오느냐? 원래 제자리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금 9%대까지 찍고 2%대까지 떨어지려면 통상적으로 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로 가기는 어렵다. 다만 딱 한 가지 가능성,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2% 골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목표 물가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라는 멘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2%까지 가려면 23년 내엔 거의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근거로서 제기할 것은 목표 물가에 대한 조정. 그럼 3%를 안정적이 지금과 같은 이 경제에서는 3%가 더 좋은 것이야 라고 만약에 판단을 내리면 그때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죠. 우리 실장님이 그냥 보시기에 내년도에 미국이 어디까지 몇 %까지 기준금리가 그래도 갈 것이다. 4%대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언트를 한 번 더 하고 빅스텝, 베이비 스텝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이언트 더 안 하고 빅스텝 한 번 하고 베이비 스텝하고 동결하거나. 저도 생각하는 바는 일단 12월에는 0.5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0.25 뭐 나눠서 가든지 연준이 지금 읽고 있는 지표가 너무나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에는 지표가 판단에 너무 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상황이 확 달라진다라고 하면 최상단을 본다고 하면 한 5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5라는 숫자를 시장에 확인시켜 준 이후에 더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시장에 이야기하는 그 긴축에 대한 어떤 의지는 5 이상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5보다는 더 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금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런 행보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금리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맥스가 4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로 보면 이제 이번 달에 0.5%포인트를 한 번 더 올려야겠죠. 단행하고 네.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2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 지금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대는 12월 FMC에 미국이 0.5%포인트 올린다라는 게 기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대에 부합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 영국, 뭐 스웨덴 뭐 이렇게 자이언트 계속하는 이런 나라들은 물가 상승세가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물가가 아닙니다. 지금 5%대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할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채권입니다. 23년 상반기에 대략 한 55조 원가량의 채권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이거 채권 발행도 갱신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한 차환 거래가 자금난. 안 되면 네. 자금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이제 물가는 그렇게 안 높고 채권 문제 커지고 시스템 리스크 커지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를 같이 발맞춰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중간 선거는 끝났고 지금 개표 중에 있습니다. 뭐 통화 정책이나 또 그 경제 상황,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공화당이 압승을 한다라면 우리 원달러 환율에는 호재죠.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을 좀 줄이자는 쪽이잖아요. 감세를 또 추진하고 네, 있고. 돈을 덜 풀겠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쪽은 뭐냐면 IRA가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이니까 그런데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이 욕은 전임자가 이미 다 먹었는데 굳이 그걸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꿀까? 잘 모르겠어요. 공화당이 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없을 거지만 그래도 약간 미세하게 조정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저가 매수를 들어가라 이게 일각에서 하는 주장인데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저가 매수의 관점이라면 나눠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두루두루 시장을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녹화일 기준으로 간밤 뉴욕 증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태양광이 뛰었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최적의 그리고 뉴욕 증시의 최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상하원이 갈리는 거예요.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테고 상원은 민주당이 어렵게 수성을 하면 이게 왜 증시의 최적의 시나리오냐. 어떤 방식의 규제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방향에 기업의 허들이 될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누가 승리를 하든 결과는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아주 뭐 큰 차이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바이든이 해왔던 그 모든 발언들, 인플레이션 감축법, IPF, 칩4 다 마찬가지. 다 그게 쇼죠. 이 선거나 행정부 사이드의 구두 개입이나 직접 개입 컨셉에서도 강달러가 좀 약화되는 기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더 그렇겠지만 말 그대로 장기 레임덕에 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은 일단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고민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 같은 것들을 좀 지금 포트에 담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은행주를 담지 마시고요. 예적금을 드시죠. 지금은 네. 당분간은 네. 은행주를 사는 거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니죠. 하지만 수익률이 내가 최소 5% 이상 기대할 수 있느냐. 연간 이 5%를 이자 5%를 받을래 수익률 5%를 기대할래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5% 지킬 자신이 있느냔 말이죠.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갚으셔야 되는 거 금리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줄여서 갚아 나가시고 이런 거 좀 정리가 되는데 나는 여력이 있어 하는 분들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단기로 돌리시는 거죠.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최근에는 이게 즉각 반영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제 4%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오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다 하면 은행들이 제각 올립니다.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좀 기준금리 올라가면 제각 기준금리를 올려요. 바로 제각 올리고 심지어 기준금리 결정하기 전에 올리는 그 경우도 직전에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금이 마치 채권처럼 기준금리를 선행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도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은행채 발행 여건 이런 거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미끼 상품인지 보시고 한도 보시고 같은 은행에 몰빵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골라서 당분간은 그쪽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에 좀 영향을 받는 예금금리보다 채권이 조금 더 금리를 선행하니까 채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금보다 더 나을까요? 어떨까요? 채권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채권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국면이. 그만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선택 여지가 많겠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조금 일찍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이렇게 미국만큼은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기 어려우면 채권 금리도 향후에는 조금 하락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채권 금리는 그 그림상으로는 23년 한 1분기 지점에서 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은 통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 정도가 주가가 나름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바닥을 좀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해하게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까지는 그래도 채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방향성이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이 형세가 올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항아리에 물을 붓기 위해서 그냥 왁 이렇게 쏟아붓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정교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목표 수준까지의 금리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 미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